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잠시 마이크 되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녹음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상시엔 EBS를 올리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수업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한번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뭐를 배웠냐 하면은 이제 지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구의 판의 이동에 따라서 수렴형 경계, 그다음 발산형 경계, 그리고 보존형 경계의 각각의 특징과 어느 장소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슨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는지 다 종합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의 이동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나온 정보 그리고 선생님이 따로 나눠준 프린트도 꼭 모든 정보를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부터는 이제 생명 시스템에 관련해서 나갈 건데요. 크게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1단원, 여기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일 텐데요. 1단원에서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즉 생명 시스템이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특히 아주 작은 단위인 세포, 그리고 조직, 기관, 기관계 등 이런 세포를 구성하는 단위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림은 세포를 포도당 합성 공장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기자기하게 그림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포도당 합성기계도 있고요. 자가 발전소도 있고요.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람도 있고요. 출입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당이라는 게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꼭 우리 몸이 아니더라도 세포나 아니면 동물, 식물 등의 영양,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포도당의 형태로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외부로부터 받은 포도당을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바로 이 세포 내에서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포도당이 많이 생성되는지 작게 생성되는지 조절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생산하는 기계도 있어야 될 거고, 만들었으면 바깥으로 보내는 통로도 있어야 될 거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구조에 대해서 실제로 여기 모식도로 나와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학습 목표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이 단어는 학습하면 1번 생물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3번 세포와 생명 현상을 의지하기 위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 출입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포의 정의와 세포의 구조 및 기능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세포로 구성된 생명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세포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모양처럼도 생겼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양처럼도 생겼습니다. 이때 왼쪽에 있는 세포는 무슨 세포일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바로 동물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요. 식물 세포죠. 그렇죠? 이 두 개의 세포가 모양이 살짝 다르게 생겼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 세포가 닮아 있는 부분도 많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 이 세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서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들어가기 전에 과연 세포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자, 세포에 대한 정의는 바로 교과서 위에서부터 세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는 세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가 세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그 세포보다 조금 큰 단위는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보다 조금 더 큰 단위는 무엇일까요? 네, 기관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개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메모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인 단위입니다. 화학에 원자가 있다면 생물엔 생포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조직입니다. 조직.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을 말합니다. 자, 시간이 부족하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필기하고 다시 듣도록 하세요. 이 조직들이 모이면 뭐가 되느냐? 바로 기관이 되는데요.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바로 기관계가 되는데, 기관계는 여러 기관이 모여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생명 활동을 하는 하나의 생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한마디로 하나하나 합쳐져서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기관계의 단위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 추가가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세포에는 뭐가 있냐면, 식물세포에는 조직하고 기관 사이에 조직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식물세포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사이에 조직계라는 게 하나가 존재하고요. 잠시만요. 네, 조직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계라는 단위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단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세포에는 이런 조직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세포는 뭐 표피세포, 상피세포 이런 게 있을 거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조직은 이런 표피 조직들이 모여서 표피세포가 모여서 표피 조직들이 될 거고, 그 다음 조직계는 표피 조직계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런 것들이 하나 합쳐져서 바로 잎 같은 기관을 형성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잎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바로 나무 같은 기관계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 세포로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는 뭐가 있을까요? 적혈구, 뭐 상피세포, 근육세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들이 모여서 상피 조직, 근육 조직, 뭐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이것들이 동물세포는 조직기가 없다 그랬죠. 동물세포 그 다음은 바로 기관이 되는데요. 이런 조직들이 합쳐져서 뭐 심장, 간 이런 기관이 되고요. 이 전체 몸에 기관괴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전체 몸은 뭐 하나의 순환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관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다. 단 조직계는 식물세포에만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읽어보면은 세포 같은 게 있고 그 다음 넘어가서 뭐 기관을 이루고 그 다음 결국엔 기체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에 대해서는 다 알았죠. 그러면 이 세포의 구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건데요. 뭐 두 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이 동물 세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포를 봤을 때는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바로
중간에 있는 동그란 건데요. 이 동그란 게 뭐죠? 네, 1번 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핵은요, 뭐냐면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핵산이라는 유전물질이 보관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DNA가 있죠. DNA가 유전물질인 DNA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DNA는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유전물질인 DNA가 담겨있는 그릇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앞에서 나왔던 이런 메인 컨트롤러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핵 표면을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런 구멍을 우리는 핵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핵에서 핵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2번이죠, 2번. 이름이 뭘까요?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소포체는 핵과 바로 붙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핵과 바로 붙어 있는 단백질이 이동하는 경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포체는 특히 핵의 겉부분을 핵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핵막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단백질이 이동하는 통로인데,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져서 이동이 되냐? 바로 3번입니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조그맣게 붙은 알갱이들이 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리보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발전소 만들어내는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 직접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이 3번 리보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곳에서는 단백질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보솜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소포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솜은 소포체에 붙어 있다가 소포체가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단백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보솜이 소포체를 타고 쑥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바로 5번 골지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골지체에서는 이 리보솜 소포체가 이제 리보솜이 소포체를 통해서 움직여서 오고 그 다음에 골지체에 도착을 해서 이거를 바깥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지체는 뭐냐? 리보솜의 이동 통로 역할도 하고요. 두 번째는 주요 역할인 바로 이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솜을 밖으로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게 되냐면 바로 소낭, 작을 소에 주머니 낭자를 써서 작은 소낭에 담겨서 바깥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단백질의 이동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은 핵과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겉에 있는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요, 동물 세포도 있고요, 식물 세포도 존재합니다. 이 세포막의 역할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표면의 껍데기입니다. 그냥 이 표면의 형태를 유지해주는데 씁니다. 근데 세포벽은요, 식물세포에만 있는데요.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는데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동물세포는 모양이 막 찌그러졌다 늘어났다 할 수 있지만 얘는 겉에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막만 있는 게 아니라 막 플러스 벽이 있기 때문에 얘는 막 찌그러들거나 막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세포막과 세포벽의 역할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세포의 틀을 유지해주는 게 세포벽이고 세포의 겉부분에서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마지막으로 9번 액포를 볼 건데요. 액포는 여기 있는 이 동그란 부분입니다. 동물세포에는 액포가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액포인데요. 액포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바로 노폐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부산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부산물을 바로 액포 덩어리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액포 덩어리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네, 액포 덩어리는 커진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식물세포는 액포의 크기가 식물세포를 대부분 덮고 있고요. 갑자란 파릇파릇한 식물세포는 액포가 조그맣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포가 노폐물 저장 역할만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와 바깥과 뭐 농도 조절 이런 거를 할 때도 바로 이 액포가 사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 중에 여기서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말 안 한 거 두 개를 한번 여러분들 찾아볼래요? 네, 다 찾았나요? 네, 눈치 빠른 친구들은 다 찾았을 텐데요. 바로 첫 번째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엽록체라는 건데요. 이것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그림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여기 있는 리보솜에서 형성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이 조그맣게 붙어있는 알갱이인 게 리보솜인데요. 이 리보솜이 단백질을 그냥 뿅 만들어내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 핵이 있잖아요. 그쵸? 이 핵에서 아까 DNA를 보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DNA를 RNA라는 게 이 DNA를 복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핵 밖에 있는 DNA, 핵이 들어있는 DNA가 있는데 핵의 너무 크네요. 핵의 DNA가 있는데 그 DNA를 RNA라는 놈이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서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 리보솜한테 갖다 줘요. 그 리보솜이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한다? 단백질을 만든다. 그래서 처음에 리보솜이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면은 이 붙어있던 리보솜이 이 소포체를 통해서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죠? 네, 맞아요. 골지체로 이동을 하고요. 골지체 이동을 한 다음에 이 골지체에서 어떤 형태로 밖으로 이동한다? 소낭의 형태로. 이 조그만 게 소낭이거든요. 이 소낭의 형태로 바깥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리소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건 알 필요 없고요.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만 알면 됩니다.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돼서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해서 골지체에 들어가서 골지체의 소낭이 바깥으로 분비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선생님이 아예 다뤘지 않은 리보솜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서 다루고 수업을 마칠 건데요. 지금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룬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서 한번 볼까요? 같이?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세포에도 있고 식물세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엽록체는 어디에만 있죠? 네, 식물세포에만 엽록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사실인데요. 한번 정리 같이 해볼게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 호흡을 합니다. 세포 호흡을 하는 애고요. 엽록체는 뭐를 하는 애죠?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애입니다. 그럼 세포 호흡과 광합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포 호흡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포도당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빛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눈치챘나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어떤 관계에 있죠, 지금?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기껏 만들어 놓은 포도당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엽록체는 빛을 받아서 그걸로 열심히 포도당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경우에는 빛을 받아서 뭘 합니까? 광합성을 합니다. 빛 에너지를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냐면 포도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만든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거는 뭐가 하는 거죠? 네, 엽록체가 하는 거고요.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얻는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겁니다. 근데 동물은 포도당을 어디서 얻습니까? 광합성을 못 하는데. 동물은 아까 말했듯이
엽록체가 없어요. 광합성을 하지 못해요. 그럼 포도당을 어디서 얻어요? 음식을 섭취합니다. 음식을 섭취해서 포도당을 얻고요. 그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작용이 다르다. 왜 다르냐? 동물은 뭐가 없기 때문에,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식물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구조까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퍼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뭐 어디가 DNA고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다만 각각이 하는 역할은 알아야 됩니다. 엽록체가 하는 역할은 빛을 받아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생성된 포도당을 어떤 형태로?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서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걷고 뛰고 뭐 어디 돌아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서죠? 에너지가 있어서인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온다고요? 누가 만든다고요?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생성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심화적으로 두 가지를 더 배울 건데요. 이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이 하나가 아니라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자,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필기를 꼭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DNA입니다. DNA. 또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치 빠른 애들은 좀 이상한 걸 눈치챘을 거예요. 아니,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포 자체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핵을 가지고 있고요. 리보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또 뭐가 있다?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도 DNA와 리보솜이 있지만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도, 그러니까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에 또 뭐가 있다? DNA와 리보솜이 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특이한 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각각에도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네는 어디에 포함된다? 이 세포에 포함된다. 라는 것까지 알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전부 마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세포가 어떻게 물질을 수송을 하는지, 그리고 뭐 확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꼭 퀴즈를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꼭 푸시고요. 수업 시간이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접속하는 시간, 그 다음에 정리하는 시간, 문제 푸는 시간 다 합쳐가지고 강의 시간을 45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짧게 해놓은 거니까 남은 시간은 강의 돌려보면서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말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듣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천천히 읽어보거나 하는 식으로 꼭 나머지 시간을 노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습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